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아내의 유품 정리함에서 발견된 소름돋는 비밀. 제1막 죽은 아내의 화장대 및 숨겨진 카세트 테이프의 정체. 새벽 5시. 세상이 시퍼런 죽음의 잉크 속에 잠긴 시간. 정우는 기계적으로 눈을 떴다. 습관이란 때론 형벌보다 잔인하다. 35년 넘게 그의 고막을 두드렸던 것은 아내 민정의 경쾌한 칼질 소리였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여보, 일어나요. 라고 속삭이던 그 따뜻한 공기.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영원히 사라졌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쩍 갈라진 입술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숨을 쉬어야 하는구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 집안은 먼지 하나조차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지독한 정적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손에 익은 감각대로 머그컵 2개를 꺼냈다가 이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칫했다. 이놈의 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는 식탁에 홀로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잔을 응시했다.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거실 한 구석, 아내가 제 몸처럼 아끼던 오동나무 서랍장으로 향했다. 정우는 그 서랍을 열 용기가 없었다. 그 안을 보는 순간 아내의 부재가 박제된 유물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찔러올 것만 같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마치 죽은 아내가 뒤에서 등을 떠밀기라도 하듯 그는 홀린 사람처럼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민정이 생전에 즐겨 쓰던 은은한 붓냄새와 꽃무늬 손수건이 보였다. 그리고 그 밑바닥 누렇게 변색된 신발 상자 하나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자 요즘 세상엔 구경조차 힘든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테이프 라벨에는 아내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2년 여름 나의 빛이었던 정우에게. 정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1992년. 그 해는 그와 민정, 그리고 그의 음악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 영희의 운명이 핏빛으로 엇갈렸던 잔인한 여름이었다. 제2막 1992년. 반지하의 꿈과 두 여자.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뱀이 기어가는 듯한 노이즈가 고막을 긁었다. 곧이어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 민정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이 테이프를 당신이 듣고 있다면 난 아마 먼지가 되어 있겠지. 이걸 남길까 말까 수천 번을 고민했어. 당신이 평생 나를 믿고 사랑해준 걸 생각하면 이 진실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보, 난 도저히 이 죄책감을 안고 저승에 갈 수가 없다. 당신의 그 찬란했던 꿈을 갈갈이 찢어발긴 사람이 사실은 나라는 걸 말이야. 정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다. 죄책감. 꿈을 뺐다니. 화면은 1992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신림동 반지하 방으로 빨려 들어간다. 26의 정우는 땀에 젖은 채 낡은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다. 선풍기는 덜덜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악보 위로 떨어진 땀방울은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때 철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후배 영희였다. 선배, 이 곡 진짜 미쳤어. 이건 무조건 대상이야. 나랑 약속해. 작곡가 되면 나 첫 번째로 보컬 시켜주기로. 영희는 어두컴컴한 반지하를 밝히는 유일한 햇살이었다. 가난한 정우에게 영희는 신앙이었고 위로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뼈가 휘도록 일하며 아들이
음악 따위 치우고 공무원이 되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그 좁은 방에 또 한 명의 여자가 찾아왔다. 정우의 소꿉친구이자 정우의 아내가 될 차가운 이성을 상징하던 민정이었다. 민정은 책상 위에 놓인 악보를 쓰레기 보듯 훑어보고는 정우의 눈을 찔러버릴 듯 똑바로 쳐다봤다. 정우야, 꿈은 배부를 때나 꾸는 거야. 너희 어머니 손마디 뒤틀린 거 안 보여? 영희 쟤는 부잣집 딸이라 네 지옥을 몰라. 너 내일 나랑 같이 공무원 학원 등록해. 안 그러면 나 너 다시는 안 봐. 그러자 영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언니가 뭔데 선배 인생을 결정해? 선배는 천재야. 언니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이해 못한다고. 민정은 입꼬리를 비틀며 대꾸했다. 천재?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천재가 무슨 소용이야? 정우야, 선택해. 저 계집애랑 뜬구름 잡다가 길바닥에 나 앉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사람답게 살래? 제3막 뒤바뀐 운명의 전화. 그날 밤 정우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딱 한 번만 음반사에 데모 테이프를 보내보고 소식이 없으면 민정의 말대로 음악을 접기로 한 것이다. 며칠 뒤 정우가 공사장 아르바이트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자취방 유선 전화기가 발작하듯 울렸다. 전화를 받은 것은 민정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흥분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정우 씨 댁인가요? 여기 서울레코드입니다. 축하합니다. 보내주신 곡이 이번 신인 작곡가 공모전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 당장 계약하러 오실 수 있나요? 순간 민정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대상을 받으면 정우는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자신이 아닌 음악을 이해한다는 영희가 서 있을 것이다.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 정우 씨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리고 정우 씨, 이제 음악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다시는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민정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정우가 땀범벅이 되어 돌아오자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했다. 정우야, 음반사에서 연락 왔었어. 근데 네 곡이 너무 수준 낮아서 같이 하기 힘들대. 그냥 잊으라더라. 이제 미련 버려. 응?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자신의 전부였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민정은 그런 정우를 뒤에서 차갑게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정우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줄게. 제3악 폭로와 분노의 잔해. 다시 현재. 테이프 속 민정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그 전화를 내가 끊어버린 날부터 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 당신이 공무원이 되어 첫 월급을 가져다 줄 때마다 당신이 TV에서 음악 방송을 보며 씁쓸하게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 하지만 무서웠어. 당신이 영희에게 가버릴까봐, 당신이 가난 속에서 불행해질까봐. 여보, 나를 욕해도 좋아? 하지만 제발 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날의 연락처랑 악보를 봐줘. 난 차마 그것까진 태우지 못했어. 정우는 미친 사람처럼 서랍을 부수듯 뒤졌다. 칸막이 뒤쪽 이중 바닥으로 숨겨진 공간에서 낡은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1992년 서울레코드 대상 통지서, 그리고 당시 담당자의 연락처가 적힌 바램 메모. 민정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우의 비명이 거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35년의 세월이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자신이 재능이 없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포기했던 그 꿈이 사실은 아내의 비틀린 소유욕에 의해 난도질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평생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이만큼 산다며 고마워했다. 음악에 미련이 남을 때마다 민정은 그를 다독이며 현실이라는 감옥에 가뒀다. 그 감옥의 가장 충직한 간수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다니. 제5막 비어있는 의자와 마지막 질문. 정우는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기타를 꺼냈다. 줄은 녹슬어 튕길 때마다 비명 같은 소리를 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35년간 억눌렀던 선율들이 피와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때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정의 아주 나직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 당신은 가끔 술에 취하면 자면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라. 당신은 단 한순간도 음악을 놓은 적이 없었던 거야. 난 당신의 날개를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 꺾인 날개로 우리 가족을 지탱하며 날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제는 내가 묶어둔 밧줄을 풀고 여보가 가고 싶었던 그 세계로 가. 정우는 기타를 끌어안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아내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그 기저에 깔린 지독한 연민이 뒤섞여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거실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 속 민정은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나쁜 여자야. 차라리 끝까지 속이지. 왜 이제 와서 나를 또 흔들어? 왜?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화장대 거울을 보았다. 그곳엔 늙어버린 초라한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35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의 반지하 방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배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내의 유언은 정우에게 독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이었을까요? 35년 만에 되찾은 꿈의 조각을 들고 정우는 이제 멈춰버린 시계 태엽을 감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영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다음 화, 낡은 사진첩에서 발견된 영희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녀가 남긴 충격적인 편지가 공개됩니다. 아내의 유품 정리함에서 발견된 소름 돋는 비밀. 제2막, 내 인생의 평온을 위해 첫사랑을 난도질한 여자, 당신의 사랑은 사육이었다. 일부, 잘려나간 얼굴, 지워진 존재. 창밖에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혹은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아내 민정의 유품들 사이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발견한 카세트 테이프가 안겨준 충격은 여전히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긋고 지나가는 중이었다. 내 인생이 정말 누구의 것이었을까? 내가 살아온 삶은 연극이었나? 정우는 텅 빈 눈으로 아내의 화장대 구석을 살피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죽 사진첩 하나를 집어들었다. 표지는 수만 번 쓰다듬은 듯 손때가 타 반질반질했고 세월의 습기를 이기지 못한 채 군데군데 곰팡이가 검은 꽃처럼 피어 있었다. 조심스레 첫 장을 넘기자 35년 전의 시간이 빛바랜 흑백 영화처럼 펼쳐졌다. 대학 졸업식의 앳된 미소, 구청 임용 첫날의 어색하고 빳빳한 정장 차림, 그리고 민정과의 화려했던 결혼식 사진들. 정우는 추억에 잠길 새도 없이
사진첩 중반부를 넘기다 손길이 일순 얼어붙었다. 1994년 가을, 구청 단체 야유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정우의 바로 옆자리, 마땅히 그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어야 할 한 여자의 얼굴이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져 있었다. 단순히 실수로 훼손된 것이 아니었다. 오려진 구멍 주변에는 칼날을 쥔 이의 증오가 고스란히 밴 듯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 칼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그 텅 빈 구멍 뒤로 보이는 것은 차가운 사진첩의 검은 속지뿐이었다. 정우는 그 형체 없는 구멍이 누구의 자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영희, 너였구나. 네가 여기 있었어. 정우의 기억 속 영희는 늘 라일락 향기가 나던 아이였다. 가난한 자취방에서도 노래를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던 보컬, 그의 볼품없는 곡조에 가장 먼저 숨을 불어넣어 주던 연인. 그런데 왜 그녀의 존재가 이토록 잔인하게 난도질당해야 했을까?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넘겼다. 그곳엔 아내 민정의 소름 끼치도록 정갈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1994년 10월 12일. 이 얼굴을 지우는데 꼬박 밤을 지새웠다. 종이를 잘라내는 건 쉬웠지만 네 눈동자에 박힌 이 기집애의 잔상을 지우는 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정우야, 넌 평생 몰라야 해. 너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평온한 가정을 위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칼을 들어야 했는지. 내가 죽인 건 종이가 아니라 너의 과거야. 정우는 사진첩을 쥐고 전신을 떨었다. 아내 민정은 정우의 인생에서 영이라는 존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억의 뿌리째 완벽하게 말살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신이 되려 했던 한 여자의 오만한 광기였다. 2부 1994년 폭풍 전야의 갈등과 비릿한 진실. 시간은 1994년의 어느 습하고 무더운 가을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우는 민정과의 결혼식을 고작 한 달 앞두고 있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된 아들을 대견해하며 동네 잔치를 벌였고, 민정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부 수업을 마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컨베이어 벨트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우의 가슴 속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있었다. 연락도 없이 증발해버린 그의 음악적 영혼이었던 영희 때문이었다. 어느 퇴근길, 정우의 자취방 골목 어귀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뼈만 남은 듯 수척해진 얼굴의 영희였다. 영희야!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 한 통 없었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정우의 외침에 영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서 있었다. 오빠 맞지? 나 정말 오빠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고 했어. 다시는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보려고. 무슨 소리야? 너 어디 아파? 몰골이 이게 뭐야? 나랑 얘기 좀 해. 정우가 영희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규칙적이고 위협적인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민정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1초 단위로 예상했다는 듯 소름 돋도록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정우의 팔을 낚아챘다. 이영희? 너 약속 잊었니?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네가 받은 돈이 얼만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정우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멍해졌다. 민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약속이라니? 너희 둘이 만난 적 있어? 돈이라니? 민정은 정우를 자신의 뒤로 밀쳐내며 영희를 벌레 보듯 쳐다봤다. 정우야, 넌 뒤로 물러나 있어. 이 기집애가 어떤 애인지 네가 몰라서 그래. 쟤네 아버지가 노름으로 날린 돈 우리 집에서 다 갚아준 거 알아?
저 애가 왜 너 옆에서 사라졌을 것 같아? 사랑해서? 아니, 돈 때문에 너를 나한테 판 거야. 음악? 천재? 그런 거 다 돈 앞에선 쓰레기였던 거야. 아니에요. 오빠, 그런 거 아니야.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빠 인생 망치기 싫으면 영희가 울부짖으며 말을 이으려 하자 민정의 손이 채찍처럼 날아와 영희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찰싹하는 파여름이 골목에 메아리 쳤다. 입 닥쳐. 돈 받고 떨어졌으면 죽은 듯이 살 것이지. 어디서 다시 꼬리를 쳐. 너 뱃속에 든 그 핏덩이까지 들먹이며 오빠 발목 잡을 생각인가 본데 꿈 깨. 그 아이 오빠 아이라는 증거 있어? 다른 놈이랑 놀아나서 생긴 애를 어디다 갖다 붙여?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핏덩이, 임신, 자신의 아이를 영희가 가졌단 말인가. 정우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민정은 영희의 머리채를 잡다시피 하여 골목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정우야, 나 믿지? 저 애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부모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널 무능하다고 비웃던 애라고. 다시는 저런 더러운 애 때문에 네 인생 흔들리지 마. 넌 고귀한 사람이야. 정우는 그날 밤 민정의 단호하고도 자애로운 눈빛에 압도되어 멀어져가는 영희를 쫓아가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이자 35년 뒤 자신을 파멸시킬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3부 사라진 아이 그리고 조작된 진실의 무덤. 다시 현재 정우는 사진첩 속 잘려나간 구멍을 만지며 결심했다. 아내의 유언은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입구였다. 그는 이제라도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는 당시 영희와 가장 친했던 동기 수키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 지방의 한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정우를 본 수키의 첫 마디는 욕설에 가까운 비난이었다. 강정우? 당신이 여길 왜 와? 양심이 있으면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되지. 영희가 당신 때문에, 그 독한 당신 마누라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정우의 가슴에 바늘이 박혔다. 죽다니. 영희가 죽었어. 언제? 왜? 수키는 기가 찬 듯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벌써 10년도 더 됐어. 당신 마누라, 그 민정이라는 여자 정말 대단하더라. 영희가 당신 아이 가졌다는 거 알자마자 산부인과로 끌고 갔어. 영희네 아버지 빚을 빌미로 협박해서 수술대에 올리려고 했지. 애 지우고 꺼지라고. 정우는 눈앞이 아득해져 벽을 짚었다. 그래서 정말 수술을 한 거야? 내 아이를 민정이가 죽인 거야? 아니, 영희는 도망쳤어. 하지만 민정 씨는 당신한테 영희가 돈 받고 아이 지우고 유학 갔다고 철저하게 속였지. 영희는 그 후로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았어. 식당 일을 전전하고 공장 일을 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당신은 따뜻한 집에서 공무원 사모님 소리 듣는 여자랑 등 따숩게 살 때 영희는 겨울에도 찬물에 손 담가가며 당신 아들 키웠단 말이야. 고등어 비린내 몸에 벤 채로 당신 아들 대학 보내려고 피를 토했다고. 정우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있었다. 자신을 닮은 자신의 핏줄이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아비의 존재도 모른 채 유령처럼 자라왔던 것이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민정 씨, 그 여자 나중에 영희를 찾아왔더라. 영희가 암에 걸려서 쓰러졌을 때 병원비 대준 게 누군지 알아? 바로 민정 씨야. 당신한테는 비밀로 하고 영희 죽을 때까지 수발 들고 장례식까지 직접 치러줬어.
그 여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영희가 당신에게 입을 열까봐 마지막까지 감시한 걸까? 사부, 민정의 일기, 그리고 섬뜩한 사육의 고백.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첩 맨 뒷장의 비밀 포켓을 칼로 찢듯이 열었다. 그곳엔 민정이 영희의 장례식을 마치고 쓴 피 묻은 고백 같은 일기가 들어 있었다. 2012년 5월 20일 오늘 영희를 보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녀는 정우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니, 부르지 못했다.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그녀의 병원비를 대주고 아들의 학비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정우에게는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겠다고 지장까지 찍게 했으니까.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만약 영희가 아이를 데리고 당신에게 돌아왔다면 당신은 그 지긋지긋한 음악을 다시 시작했을 거고 다시 가난해졌을 거고 결국 그녀와 함께 시들어갔을 거야. 난 당신 인생의 평온을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파수꾼이 되었어. 영희의 아들 선우는 내가 먼발치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 아이가 당신을 닮아 음악을 하겠다고 할까봐 매일이 두렵다. 그 아이마저 내가 꺾어야 할까? 정우는 일기장을 집어 던졌다. 민정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사육이었다. 그녀는 정우를 평범하고 행복한 가장이라는 틀에 가두기 위해 그의 첫사랑을 난도질하고 그의 아들을 유령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 병원비를 대며 성녀 행세를 하는 그 이중성의 구역질이 났다. 민정아, 넌 정말 무서운 여자였구나. 나를 위해 내 영혼을 도려내고 내 핏줄을 부정하게 만들다니. 네가 지키려던 게 내 인생이었어? 아니면 네 욕심이었어? 정우는 사진첩 속 잘려나간 영희의 빈자리에 자신의 거친 손가락을 가만히 대보았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마치 죽은 영희의 식어버린 살결처럼 느껴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부, 35년 만에 완성된 사진. 며칠 뒤 정우는 수키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영희의 아들 선우가 일한다는 서울 변두리의 한 라이브 카페를 찾아갔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자욱한 그곳. 무대 위에는 한 청년이 낡은 통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청년이 입을 떼는 순간 정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5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민정이 그토록 혐오했던 그 미성이 무대 위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의 짙은 눈매, 기타 줄을 잡는 길고 섬세한 손가락의 모양, 그것은 거울 속 자신의 젊은 날과 너무나 똑같았다. 노래가 끝나고 청년이 땀을 닦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정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이름이 선우, 이선우 군인가? 선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정우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아내의 사진첩에서 찢어온 영희의 얼굴이 잘려나간 그 흉측한 사진을 건넸다. 선우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경련하듯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지갑 깊숙한 곳에서 조그만 사진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민정이 오려냈던 바로 그 조각, 영희가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이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사진인데 당신이 이걸 어떻게... 설마... 두 개의 사진 조각이 정우의 검버섯 핀 손 위에서 퍼즐처럼 하나로 합쳐졌다. 35년 만에 영희의 잃어버린 얼굴이 정우의 옆자리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정우는 합쳐진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선우는 그런 정우를 향해 원망과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눈빛을 보냈다.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믿었던 과거가 살아있는 숨결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내 민정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의 댐이 무너지고 진실의 홍수가 정우를 덮칩니다. 35년 전 아내에게 속아 아들을 버린 아버지는 이제 어떤 속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우가 품고 있는 비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첫 월급 봉투 속에 담긴 또 다른 일그러진 진실, 민정이 선우에게 보냈던 의문의 편지들이 공개됩니다. 아내의 유품 정리함에서 발견된 소름 돋는 비밀. 제3막, 평생 나를 괴롭힌 폭군 아버지, 그가 남긴 장부의 비밀. 일부, 노란 봉투에 밴 눈물 냄새. 창밖에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아내 민정의 유품들 사이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몰랐던 아들의 존재까지 정우가 발견한 진실들은 정우의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긋고 지나갔다. 내 인생이 정말 누구의 것이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아내의 서랍장, 두 번째 칸, 가장 구석진 곳을 열었을 때 그곳엔 뜻밖의 물건이 있었다. 두툼하고 빳빳하게 풀이 죽은 노란 종이봉투. 1993년의 날짜가 찍힌, 정우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처음으로 받아온 첫 월급 봉투였다. 이걸 왜 민정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 봉투를 열자 낡은 만원권 지폐 몇 장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아내의 글씨가 아니었다. 거칠고 투박하며 때로는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롭게 그어진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였다. 정우야, 이 돈은 네 영혼을 팔아 바꾼 것이다. 나는 이 돈을 쓸 때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아팠다. 너는 나를 원망하며 살아라. 그래야 네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있을 테니까. 죽어서도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마. 정우는 쪽지를 읽으며 숨이 턱 막혔다. 정우에게 아버지는 평생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자신의 예술적 영혼을 난도질한 원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스스로를 지옥이라 부르며 아들에게 자신을 원망하라고 했던 것일까? 2부 1993년 폭군이 된 아버지와 꺾인 날개. 1993년 봄, 정우의 집은 늘 냉골이었다. 사업 실패 후 술로 나날을 보내던 아버지는 정우가 기타를 잡을 때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작했다. 정우에게 음악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으나 아버지에게 그것은 집안을 망치는 잡신의 장난질에 불과했다. 이 기집애 같은 짓거리 언제까지 할 거야? 당장 구청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일 배워.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아버지는 정우의 손에서 기타를 빼서 마당 한복판에 내던졌다. 콰직하고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는 정우의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와 같았다. 아버지! 제가 음악하는 게 왜 그렇게 싫으세요? 제 인생이잖아요. 제가 돈 벌어서 기타 치겠다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인생, 이놈 인생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네 애미 손마디가 왜 저렇게 굵어지고 뒤틀렸는지 안 보여? 네 동생들 학비는 누가 낼 건데? 그건 배부른 놈들이나 꾸는 장난질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아버지는 정우가 밤새 피를 토하듯 쓴 악보들을 아궁이에 쳐넣었다. 붉은 불꽃 속에서 정우의 청춘도, 영희와 약속했던 화려한 미래도 시커먼 재가 되어 흩어졌다. 결국 정우는 아버지의 폭언과 매질, 그리고 문틈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소리 없는 오열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했다. 첫 출근 전날, 아버지는 정우를 불러 술을 따랐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내일 가서 사고 치지 마. 네가 딴짓하면 네 애미랑 나 다 길바닥에서 죽는 줄 알아. 알겠어. 이제부터 넌 음악하는 강정우가 아니라 집안 살리는 공무원 강정우다. 명심해. 한 달 뒤, 정우는 피 같은 첫 월급을 받아 아버지 앞에 놓았다. 노란 봉투를 본 아버지는 비릿하게 웃으며 거칠게 돈을 가로챘다. 그날 밤, 정우는 아버지가 고기를 사들고 들어와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며 이제야 사람 구실하는 놈이 나왔다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적셨다.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자식의 꿈을 팔아 고기를 씹어 삼키는 괴물이다. 정우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웠다. 3부, 민정이 남긴 비밀 장부, 정우의 꿈. 현재의 정우는 유품 상자 더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며느리인 민정에게 맡겼던 작은 비밀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의 겉면에는 낡은 매직으로 정우의 꿈이라는 세 글자가 비뚤비뚤하게 적혀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정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1993년 5월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참회록이자 가계부였다. 1993년 5월 20일 정우 첫 월급 80만 원 중 75만 원 입금. 고기 한 근 사들고 가서 기분 좋게 취한 척 연기를 했다. 정우 놈이 나를 보며 짓던 그 멸시의 눈초리가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다. 차라리 잘 됐다. 나를 죽도록 미워해야 그놈이 음악 생각을 안 할 테니까. 나를 원망하며 현실에 뿌리 박고 살 테니까. 민정아, 이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다오. 정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는 정우가 가져다 준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의 간암 투병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밤마다 남의 집 담벼락을 고치거나 공사장을 전전하는 허드렛일을 하며 그 돈에 한 푼, 두 푼 이자를 보탰다. 장부의 기록은 정우의 결혼식, 승진일, 심지어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이어졌다. 정우는 장부 뒷부분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다. 1994년 겨울, 아버지가 민정에게 남긴 은밀한 부탁이었다. 1994년 11월 민정이 네가 내게 영이라는 애가 정우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 그 아이를 산부인과로 끌고 가려 했다는 것도 안다. 정우가 지 자식의 존재를 알면 제 인생을 다 던지고 영희에게 달려가겠지. 그러면 우리 집안은 다시 무너진다. 그래서 내가 영희를 직접 만났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 인생을 위해 떠나달라고. 내 손주를 유령으로 만들기로 한 건 정우가 아니라 이 애비다. 민정아, 너는 그 아이를 먼발치서 지켜만 봐다오. 정우가 가져온 월급, 내가 모아둔 이 돈은 훗날 그 아이의 몫이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자식의 앞길을 위해 자신의 손주마저 부정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민정과 한편이 되어 영희를 밀어냈던 그 비정한 침묵의 배경에는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한 아비의 절박한 공포와 손주를 향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1995년 12월 정우가 결혼한다. 민정아, 너에게 이 장부를 맡긴다. 정우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해다오. 그놈 성격에 이 애비가 자기 때문에 고생한 거 알면 미안해서라도 음악을 다시 안 할 놈이다. 그냥 내가 나쁜 놈으로 남는 게 속 편하다. 민정아, 네가 정우의 음악을 끝까지 막아다오. 가난은 예술을 죽이고 예술은 내 아들을 죽일 거다. 난 그 꼴 못 본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다. 자신이 평생 증오했던 아버지의 폭언은 사실 자식을 현실의 늪에서 건져 올리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고, 그가 휘두른 매질은 자신의 가슴을 먼저 치는 채찍질이었다. 사부, 임종의 진실, 그리고 아내의 조력. 민정의 일기장에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아버님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숨을 헐떡이면서도 정우 씨가 병실에 들어오면 일부러 화를 내셨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라고 소리치셨죠. 정우 씨가 울면서 나간 뒤에야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내 아들 손가락이 굵어진 거 봤냐? 음악하던 그 고운 손가락이 서류나 넘기느라 저렇게 됐어. 그게 다 내 죄다. 내가 죽으면 정우가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민정의 일기는 이어졌다.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정우 씨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어 떠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우 씨의 기타를 숨기고 피아노를 팔았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그 돈은 정우 씨가 절대로 가난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때 전해주라고 하셨죠.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정우는 이제야 모든 퍼즐을 맞췄다. 왜 민정이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의 음악을 막았는지,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시아버지와의 눈물 어린 약속, 그리고 가난이 자식의 예술을 죽인다는 아버지의 공포를 아내도 함께 짊어졌던 것이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어요? 차라리 말을 하시지. 정우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인감도장을 꺼내 만져보았다. 그 도장은 30년 전 정우의 공무원 지원서에 억지로 찍혔던 것이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찍은 평생의 보증 수표였다. 오부, 30여 년 만에 용서와 완성된 악보. 며칠 뒤 정우의 집 현관 벨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던 청년 선우가 서 있었다. 선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상자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는 서울의 구청 공무원이었던 강정우라는 사람이다. 하지만 절대 찾지 마라. 그분은 너의 존재를 모른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이 편지를 발견하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우가 건넨 것은 민정이 죽기 직전 선우에게 보냈던 익명의 편지였다. 이선우 군에게 나는 네 아버지의 아내란다. 이제 네 아버지는 혼자가 되었단다. 그는 평생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다. 그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모든 것은 나와 그의 아버지가 짠 연극이었다. 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음악을 이제는 네가 전해주길 부탁한다. 이 주소로 찾아가 주렴. 선우는 본인과 엄마를 버린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모든 진실에서 소외된 채 평생을 속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동질감과 연민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선우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30여 년 전 아버지가 불태운 줄 알았던 정우의 첫 악보들이었다.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꺼내 민정에게 맡겼던 그을린 채로 소중하게 보존된 정우의 꿈들.
이걸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대요. 민정이라는 그분이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못다 한 노래 제가 대신 부르라고요. 우리는 때로 부모라는 거대한 벽을 원망하며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벽이 사실은 거센 파도를 막아주던 방파제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정우는 이제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가 남긴 그 선율을 따라 잃어버린 아들과 함께 새로운 연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우의 음악을 막았던 또 다른 이유, 민정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영희의 죽음에 얽힌 비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 미개봉 편지 속에 숨겨진 영희의 마지막 진심이 정우를 찾아갑니다. 아내의 유품 정리함에서 발견된 소름 돋는 비밀. 제3악, 아내가 가로챈 편지 한 통. 한 번만 만나줘. 우리 아이를 위해. 일부, 먼지 쌓인 진실의 봉투와 조작된 운명. 아들 선우가 건네준 그을린 악보를 품에 안은 정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버지가 불태운 줄 알았던 자신의 꿈이 사실은 아버지의 눈물 섞인 참회 속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정우의 영혼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새벽녘, 마지막 유품 정리를 위해 안방 화장대를 옮기던 정우의 눈에 벽면 틈새에 끼어있던 편지 한 통이 들어왔다. 누렇게 변색되다 못해 바스라질 듯한 봉투. 우표도 찍히지 않은 그 편지의 앞면에는 강정우라는 세 글자가, 뒷면에는 이영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는 30년 전에 풀칠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단 한 번도 수취인에게 닿지 못한 유배된 진실이었다. 정우는 커터칼을 든 손을 덜덜 떨었다. 영희야, 네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었구나. 그런데 왜 나는 이걸 이제야 본 걸까? 민정이가 이걸 여기에 숨겨둔 거였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가르자 장미꽃 향기가 다 마른 듯한 씁쓸한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그 안에는 영희의 비명이 담겨 있었다. 오빠, 민정 언니가 나를 찾아왔어. 언니가 그러더라. 오빠가 나를 잊기로 했다고. 이제는 음악도 나도 지긋지긋하다고. 오빠가 직접 썼다는 이별 편지도 보여줬어. 하지만 난 안 믿어. 오빠 글씨체 내가 모를 리 없잖아. 오빠, 나 지금 우리 아기랑 같이 단칸방에 숨어 있어. 제발 한 번만 와줘. 오빠 얼굴 보고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나 깨끗이 물러날게. 통영 항구 납 등대 찻집에서 기다릴게. 1994년 11월 15일. 정우는 날짜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1994년 11월 15일. 그날은 정우와 민정이 결혼식을 올리기 딱 사흘 전이었다. 정우가 민정의 집안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고 평생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맹세하며 잔치를 벌이던 그 시각, 영희는 뱃속에 아이를 안고 통영의 차가운 찻집에서 오지 않는 정우를 기다렸던 것이다. 민정은 정우의 필체를 위조해 가짜 이별 편지를 보냈고, 영희가 보내온 이 마지막 구조 신호를 화장대 뒤편으로 영원히 매몰시켰다. 2부 2005년 통영. 비릿한 생선 냄새 속의 재회. 시간은 흘러 2005년에 어느 비 오는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0대 중반의 정우는 구청 업무차 통영으로 출장을 내려갔다. 민정은 웬일인지 당신 건강이 걱정된다며 굳이 통영까지 동행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감시였다. 시장 조사를 위해 서울시장을 걷던 정우는 비릿한 냄새와 상인들의 고함 속에서 어떤 뒷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남루한 고무 장화를 신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생선 대가리를 치던 여인. 그녀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정우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40대 초반이 된 영희였다. 영희? 너 영희 아니니? 영희는 정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그의 옆에 선 민정을 발견하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보다 공포가 서려 있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영희는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정우가 다가가려 하자 민정이 그의 팔을 쇠사슬처럼 붙잡았다. 민정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정우 씨 제정신이야? 저런 시장 바닥 여자랑 엮여서 당신 커리어 망칠 거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당신 지금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이거 놓으라고. 민정아, 너 영희 알고 있었지? 너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민정은 시장 한복판에서 자해라도 할 듯 비명을 지르며 정우를 끌어당겼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정우가 민정에게 발이 묶인 사이 영희는 젖은 골목 안쪽으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 그것이 정우가 본 영희의 마지막 생전 모습이었다. 민정은 그날 이후 정우에게 공황장애 약이라며 신경안정제를 먹이기 시작했다. 그가 그날의 기억을 지우길 바라면서. 3부 악마의 계약서 영희의 신년. 현재의 정우는 편지 봉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서류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각서였다. 민정의 글씨와 영희의 지장이 찍힌 한 여자의 인생을 저당 잡은 계약서였다. 각서. 나 이영희는 강정우의 앞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강정우와 그 가족 앞에 평생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 이선우의 존재를 강정우에게 알리지 않는다. 위사항을 지키는 대가로 민정으로부터 4달 생활비와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받기로 한다.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지원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한다. 정우는 각서를 찢어 발기며 포효했다. 민정아, 네가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해?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걸 알면서 그걸 무기로 영희를 협박해? 민정은 영희의 가난과 모성애를 이용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아버지의 성도, 존재도 지우라고 강요했다. 그러면서 정우에게는 완벽한 내조자의 가면을 쓰고 30여 년을 살았던 것이다. 영희는 아이를 위해 사랑하는 남자의 눈앞에서 모르는 사람인 척 돌아서야 했던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뎌야 했다. 민정의 후원은 자비가 아니라 영희를 가둬둔 창살 없는 감옥의 유지비였다. 4부 늦게 배달된 답장. 무덤가의 오열. 정우는 편지에 적힌 통영의 그 장소를 다시 찾았다. 1994년 11월 15일 영희가 하염없이 기다렸던 등대 찻집은 이미 허물어져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키가 알려준 영희의 묘지를 찾아갔다. 공동묘지 구석, 비석도 없이 작은 돌무덤 하나가 잡초 사이에 파묻혀 있었다. 정우는 무덤 앞에 앉아 30년 전에 그 미개봉 편지를 꺼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너는 여기서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비 오는 시장 바닥에서 나를 봤을 때 네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내 곁에 선 그 여자가 얼마나 증오스러웠을까? 정우는 라이터를 켜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다. 불꽃이 영희의 이름을 삼키고 재가 되어 통영 앞바다로 흩어졌다. 이제야 답장을 보낸다. 영희야,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민정이가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어도 내 심장은 항상 너를 향해 뛰고 있었어. 우리 아들 선우,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이제는 거기서 편히 쉬어. 그때
무덤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선우였다. 선우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아버지 정우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만약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분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감싸셨어요. 당신을 모르는 게 아버지를 지키는 거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정우는 선우의 손을 잡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오부, 무너진 성벽, 그리고 선전포고.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아내 민정의 영정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진 속 민정은 여전히 인자하고 고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우는 그 미소가 소름 끼치도록 싫어졌다. 그는 민정이 애지중지하던 값비싼 보석들과 명품 옷가지들을 자루에 담아 현관 밖으로 내던졌다. 민정아, 네가 지키려 했던 이 가짜 천구 이제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네가 그 돈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면 나는 이제 내 노래로 진실을 세상에 다 터뜨릴 거다. 네가 죽어서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평온이라는 가식을 내가 다 갈갈이 찢어 놓을 거야. 정우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피아노 덮개를 열었다. 민정이 죽기 직전 중고로 들여 정서에 좋다며 치게 했던 부드러운 클래식이 아닌 억눌렸던 영혼의 비명이 건반 위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영희를 위한 레퀴엠이자 민정의 거짓된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아내의 유품 정리함에서 발견된 소름 돋는 비밀. 제5막,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막노동꾼, 점퍼 속에 숨긴 영수증. 일부, 먼지 낀 기억의 수위. 아내 민정이 떠난 집은 거대한 침묵의 감옥 같았다. 정우는 그 감옥의 먼지를 털어내듯 유품을 정리하다가 옷장 맨 구석, 깊숙이 박혀있던 커다란 비닐 보따리 하나를 끄집어냈다. 보따리를 풀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섞여 나오는 사가버린 땀의 악취였다. 그 안에는 20년 전에 정우가 들어있었다. 파란색 나일론 소재의 작업용 점퍼, 소매 끝단은 이미 달아해졌고 앞주머니 부분은 무언가에 긁힌 듯 길게 찢어져 서툰 바느질로 꿰매져 있었다. 점퍼 곳곳에 점박이처럼 박힌 흰색 시멘트 자국과 검은 기름때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이걸 왜 안 버리고 간 거야, 민정아? 왜 하필 이 옷을?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점퍼를 만졌다.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자 손끝에 닿는 자잘한 것들이 있었다. 낡은 사탕 껍질, 누렇게 변색된 대리운전 호출 명함들, 그리고 이제는 글씨조차 흐릿해진 약국 영수증. 이 소박하고 초라한 쓰레기들이 정우에게는 그 어떤 유물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이 점퍼는 2000년대 초반 정우가 가장이라는 이름의 큰 책임을 지고 삶의 전쟁터에 입고 나간 그의 전투복이자 수치심의 수위였다. 2부 2001년 무너진 성벽과 가장의 추락. 2001년은 정우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해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구청 공무원이었지만 믿었던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서준 빚보증 한 장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친구는 야반 도주했고 정우의 집 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선명하게 붙었다. 하루아침에 그는 빚더미에 앉은 파산자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초등학생이던 막내딸 유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진단명은 희귀성 심장 질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선생님, 제발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유진이 수술만 좀 해주세요. 제발요. 보호자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우선 계약금이라도 입금하셔야 일정을 잡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3천만 원.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정우에게 그 돈은 신의 영역에 있는 액수였다. 정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피아노를 중고 장터에 팔았다. 아버지가 불태운 악보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담긴 악기였다. 하지만 피아노를 판 돈은 수술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작곡가로서의 영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도 모두 시장 바닥에 내던지기로. 그는 인력 시장을 전전하며 밤일을 구하기 시작했다. 3부, 낮에는 서류를, 밤에는 벽돌을. 정우의 이중 생활은 처절했다. 낮 9시부터 6시까지는 구청 민원실에서 단정한 셔츠를 입고 시민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퇴근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그는 누구보다 빨리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셔츠를 벗어 가방에 넣고 이 낡고 냄새나는 파란 점퍼를 걸쳐 입었다.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가방을 맡긴 정우는 근처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봐, 강씨. 새님같이 생겨서 이 일을 버티겠어. 힘들면 지금이라도 가. 아닙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정우는 밤 11시까지 등짐을 지고 벽돌을 날랐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흙대가 끼었고 손가락 끝은 시멘트 독에 올라 갈라지고 피가 났다. 하지만 육체적 통증보다 무서운 것은 딸의 병원비 고지서에 찍힌 숫자였다. 밤 11시 현장 일이 끝나면 그는 다시 유흥가로 향했다. 이번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다. 야, 대리기사! 운전 똑바로 안 해! 차가 왜 이렇게 덜덜거려? 월급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죄송합니다. 손님. 이 길이 좀 험해서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한 번은 정우가 구청에서 모시던 과장님을 대리운전 손님으로 만난 적도 있었다. 정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목소리를 변조하며 고개를 숙였다. 과장님이 주시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받을 때 정우는 자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으깨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 10,000원을 소중히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돈이 유진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약값이었으니까. 4부, 빗속의 재회와 무너진 비밀. 민정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밤마다 흙먼지를 묻히고 들어오고 자고 있는 남편의 손을 만져보면 거친 사포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정은 정우가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도박에 빠졌다고 오해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민정의 마음은 병들어갔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밤, 민정은 우산을 들고 정우를 미행했다. 정우가 간 곳은 화려한 유흥가가 아닌 찬 바람이 들이치는 공사 현장 근처의 편의점 앞이었다. 그곳에서 정우는 이 파란 점퍼를 입고 쪼그리고 앉아 1,000원짜리 컵라면에 찬물을 부어 먹고 있었다. 비에 젖은 점퍼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정우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정우 씨,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체 뭐냐고. 민정아, 네가 여길 어떻게... 이게 뭐야? 이 옷은 뭐고? 이 상처들은 다 뭐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혼자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당신, 내가 정말 미안해. 민정은 정우의 갈라진 손을 잡고 시장 바닥에서 통곡했다. 정우는 아내를 안아줄 힘조차 없었다. 미안해, 민정아. 내가 못나서 가장이라는 놈이 집도 못 지키고 유진이 수술비도 못 구해서 나 음악 같은 거 이제 생각도 안 나. 그냥 우리 유진이 살리고 싶어.
유진이 심장 소리만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나 평생 이 옷 입고 살아도 좋아.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이후 민정은 더 이상 정우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식당 주방 보조와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다. 부부는 서로의 고단함을 묻지 않았다. 그저 퇴근길에 만난 정우의 파란 점퍼에 묻은 먼지를 민정이 털어줄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채워졌다. 오부, 안감 속에 숨겨진 30년의 유언. 현재의 정우는 회상에 젖어 점퍼를 쓰다듬다가 옆구리 안감 쪽이 유독 두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심스레 안감을 뜯어내자 비닐로 겹겹이 쌓인 작은 뭉치가 나왔다. 그 안에는 2002년 3월 15일자 유진이의 심장 수술비 완납 영수증, 그리고 민정이 떨리는 필체로 적어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정우 씨, 오늘 유진이 수술비 마지막 잔금을 다 치렀어. 당신이 공사장에서 받은 일당, 새벽 대리운전하며 팁으로 받은 꼬깃꼬깃한 돈들.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었어. 당신은 모를 거야. 퇴근하고 돌아온 당신이 이 점퍼를 벗어놓고 잠들면 내가 그 옷에 밴 당신의 땀 냄새를 맡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사람들은 당신을 무능한 가장이라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그리고 작곡가였어. 당신이 내는 그 거친 숨소리가 현장의 소음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였으니까. 정우 씨, 이 옷은 당신의 치욕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야. 나중에 유진이가 크면 꼭 말해줄 거야. 네 아빠가 이 옷 한 벌로 너를 살려냈다고. 사랑해, 나의 가장 위대한 남편. 정우는 영수증에 찍힌 3,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그것은 그가 팔아치운 꿈의 가격이 아니라 그가 지켜낸 생명의 무게였다. 민정은 정우가 이 옷을 보며 자책할까봐, 가장으로서의 비참함만 기억할까봐 이 영수증과 편지를 점퍼 속에 평생 숨겨두었던 것이다. 민정의 사육은 정우의 꿈을 죽이는 잔인한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방식의 희생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6부, 훈장을 입고 노래하다. 정우는 20년 만에 그 파란 점퍼를 다시 걸쳐 입었다. 이제는 살이 빠져 어깨가 헐렁했지만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차림 그대로 거실의 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중고로 팔았던 피아노 대신 민정이 죽기 전 이제는 당신 노래를 하라 하며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른다. 이번에 흐르는 멜로디는 세련된 클래식도 애절한 발라드도 아니었다. 망치 소리, 거친 숨소리, 빗소리, 공사장의 소음, 취객의 욕설, 그리고 컵라면을 후루룩 넘기던 그 비참하지만 치열했던 소리들이 음악이 되어 터져나왔다. 민정아, 나 이 옷 안 버릴게. 이게 내 진짜 악보였어. 네가 지켜준 내 자존심이었어. 방문을 열고 들어온 딸 유진이가 아빠의 뒷모습을 본다. 낡은 점퍼를 입고 피아노를 치는 아빠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당당해 보였다. 유진은 아빠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다. 아빠, 이 옷 아직도 있었네요. 나 살려준 옷. 그래, 유진아. 널 살리기 위해 입고 살았던 옷이지. 정우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노래로 승화시킨다. 그의 연주는 잃어버린 꿈에 대한 통곡이 아니라 그 꿈을 바쳐 지켜낸 소중한 이들에 대한 헌사였다.
아내의 유품 정리함에서 발견된 소름 돋는 비밀. 제6막 아내의 49제 날. 내가 죽은 첫사랑의 아들을 초대한 이유. 일부 유품의 끝. 비어있는 의자에 남겨진 마지막 진실. 아내 민정이 떠난 지 어느덧 49일. 집안의 모든 유품 정리가 끝났다. 카세트 테이프, 낡은 사진첩, 아버지의 비밀 장부, 그리고 파란 작업복 점퍼까지. 정우는 그 모든 유물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을 다시 복귀했다. 집은 이제 비어버렸지만 정우의 가슴 속은 오히려 수만 가지의 감정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 짐을 다 뺀 안방 베란다 구석에 차마 버리지 못한 물건 하나가 남아 있었다. 아내 민정이 살아생전 노을을 보며 앉아있던 낡은 흔들의자였다. 그 의자 가죽에는 아내의 체온이 닿았던 자리가 움푹하게 패어 있었고 등받이에는 그녀의 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정우는 그 의자 옆 작은 협탁 위에서 마지막 유품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소형 카세트 녹음기와 공테이프 하나였다. 정우 씨, 나 이제 정말 갈 시간인 것 같아. 미안해. 당신 인생을 내 욕심으로 꽁꽁 묶어두어서.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정우 씨, 나 사실은 당신이 잘 때마다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들 몰래 다 녹음해뒀어. 당신은 꿈을 포기했다고 말했지만 당신 영혼은 한 번도 음악을 멈춘 적이 없었거든. 당신이 잠꼬대로 쓴 곡들 여기 다 있어. 정우는 얼굴을 감싸 쥐고 절규했다. 녹음기에서는 민정의 목소리 뒤로 술에 취해 잠든 정우가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던 미완성 곡들이 이어져 나왔다. 민정은 정우가 음악을 못하게 막는 간수였지만 동시에 정우조차 포기한 그의 음악적 파편들을 30년이 넘는 동안 수집해온 유일한 기록자이자 첫 번째 팬이었던 것이다. 2부 49제 멈춰버린 시간을 위한 빈 의자 무대. 정우는 아내의 49제가 되는 날 소극장을 빌렸다. 화려한 제사상 대신 그는 음악을 택했다. 객석에는 단 4사람만이 초대되었다. 정우의 아들 지훈과 딸 유진, 그리고 30년 만에 찾은 영희의 아들 선우. 마지막 한 자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영희의 영정 사진이 대신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겠어요? 선우 형이랑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화내지 않으실까요? 아니, 지훈아. 네 엄마는 이 무대를 누구보다 기다렸을 거야. 자기가 지은 죄를 내가 이렇게라도 갚아주길 바랐을 테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저 세상에서 편히 영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닦으시던 기타예요. 아버지가 대학 시절에 선물하신 거라고. 오늘 저도 함께 연주해도 될까요? 어머니의 목소리 대신 이 기타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우는 선우의 어깨를 잡았다. 아들의 눈 속에 서려 있는 영희의 눈빛을 보며 정우는 35년 전 끊어졌던 운명의 악보가 비로소 이어지는 전율을 느꼈다. 3부 첫 번째 소절, 속죄와 용서의 화음.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축하하는 자리도 애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평생 서로를 속이고 증오하고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사랑했던 우리들의 아픈 기억을 씻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민정아, 영희야, 그리고 내 아이들아,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첫 곡은 그의 우리가 젊었던 이유였다. 정우의 투박한 피아노 선율 위에 선우의 기타 연주가 얹어졌다. 아버지가 쓴 곡을 존재도 몰랐던 아들이 연주하는 기적 같은 광경에 객석은 숨을 죽였다. 음악이 흐르자 지훈과 유진은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엄마 민정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처절한 고독을 동시에 느꼈다. 선우는 평생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어머니 영희의 하늘 아버지의 음악으로 위로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부, 절정, 비어있는 자리를 위한 찬가. 당신은 나의 날개를 꺾었다 말했지만 사실 당신은 그 부러진 날개로 내 몸을 덮어주던 담이었지. 당신의 죄가 나의 삶이었고 당신의 거짓이 우리의 집이었음을 이제야 빈 의자를 보며 깨닫는다오. 정우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물, 파란 점퍼에 밴 땀방울, 숨겨진 편지에 담긴 영희의 진심이 하나의 화음이 되어 소극장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니었다. 삶의 온갖 오물과 상처를 다 통과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생의 찬가였다. 오부, 하나가 된 울타리. 고맙다. 선우야,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지훈아, 유진아, 너희 엄마도 이제는 웃고 있을 거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원망 안 해요. 그리고 민정 아주머니도요. 전부 다 저를 지키려 하셨던 거잖아요. 각자의 방식이 너무 아팠을 뿐이죠. 민정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이 밝혀진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거짓으로 쌓은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용서라는 더 단단한 기초가 세워진 것이다. 정우는 극장을 나서며 아내의 빈 의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이제 그 의자 위에는 슬픔도 비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눈부신 저녁 노을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 6부 에필로그 70세 신인 작곡가의 새로운 악보. 정우는 이제 다시 악보를 쓰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자식들이 모여 북적거리는 소음이 그의 새로운 영감이 되었다. 정우는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다. 시청자 여러분, 제 유품 정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이제 아내의 유품이 아닌 아내가 남겨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연주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에도 분명 아픈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열어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60대의 신인 작곡가 강정우.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도입부를 지나 화려한 전개부로 들어서고 있었다.